비기기만 했어도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토트넘 허스퍼, 에스턴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정말 아쉬운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냐면 경기 종료 직전이었어요. 추가 시간도 이제 조금 오버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절호의 1대1 기회에서 골키퍼 1대1 상황 깔끔하게 구석으로 골을 성공시켰는데 오프사이드였고요. 이번 경기 내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오프사이드에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면서 네. 토트넘이 좀 사실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결과는 2대1 패배지만 좀 무기력한 완패를 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완패였죠. 예. 예. 특히 전반전은 이렇게까지 발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였고 빌라가 준비를 굉장히 잘해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파헤치기 이거를 이제 노리고 아예 라인에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옵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무려 옵사이드에 4번이나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기회들이 다 좀 골에 근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세밀함이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를 앞두고 디 애슬레틱에서 최근에 이런 좀 재미있는 컬럼이 있었어요. 축구에서 감독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 결국 돈에 따라서 임금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 스포츠에서 결국 그 기대 승점을 계산할 때 그렇죠. 네. 임금이 상당히 그래도 확률성이 그렇죠. 높네요. 맞아요. 머니 게임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요.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감독이 사실 이 모든 선수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중요한 걸 이번 경기가 좀 보여주지 않았냐. 특히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첼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면은 임금을 많이 지불하는 팀들이 당연히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감독한테도 임금을 그렇죠. 많이 지불하니까. 그게 좀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경기 대체 토트넘이 어쩌다가 저희가 이제 프리뷰에서 빌라의 돌풍이 좀 이제 잦아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상 완패를 당했는지 샅샅이 분석해보고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명단 보시면 아무래도 토트넘 쪽에 좀 중심을 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을 때 조금 이제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 새로운 시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변형 4-4-2를 쓰면서 네.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물론 실행해 가면서 조금 공격력이 둔화됐지만 전술적으로는 좀 새로움을 줬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좀 사사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3-4-2-1처럼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벤 예. 데이비스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포로와 벤 데이비스 좌우 윙백처럼 움직이긴 했지만 예, 로얄이 네. 사실 보통 풀백, 윙백이지만 사실 오른쪽 스토퍼로 거의 뛰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메이슨 감독도 4-4-2를 구동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첫 대형 자체가 4-4-2이긴 했었죠. 사실 지난 팰리스전에 또 이겼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명단도 그대로, 전형도 그대로. 지금 이제 이 포메이션, 플래시스코어의 이제 그래픽인데 여기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으로 표기가 됐지만 실제 이제 평균 포메이션을 보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보다 조금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그가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토트넘이 밀리면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케인까지도 내려오면서 손흥민의 뒷공간 파헤치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경기 자체가. 준비 자체는 똑같았겠지만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또 손흥민 선수를 천병으로 놓는 역습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메이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그 4-4-2로 포메이션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압박 숫자를 6명을 가져가고 싶었다. 그게 자기의 이제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빌라 상대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고 봐요. 근데 이 빌라 자체가 압박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팀이잖아요. 4-2-2-2라고 말씀드리는 투톱에다가 그렇죠? 2명의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네. 이제 박스 형태로 세우는 게 라리가의 약간 좀 언더독으로 꼽히는 팀들 혹은 라리가의 중상위권 팀들이 재미를 보는 그런 전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 경기에도 그 좌우 윙과 이제 투톱이 사실상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제 압박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밀리다시피 플레이를 한 거예요. 사실 메이슨도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썼지만 훨씬 더 그걸 잘하는 또 잘 해왔던 에메리 감독에게는 안 됐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인 거죠, 말 그대로. 지난 팰리스전은 의미 있었던 게 또 무실점 승리를 거뒀던 것, 특히 그 전술 변화가 주요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또 한 번 토트넘이 이른 시간 실점을 했습니다. 그 경기 시작 8분경에 이제 그 램지가 베일리한테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고 그대로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베일리의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 측면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도 좋았고 또 램지 선수가 이 에메리 감독 부임한 이후 계속해서 폼이 좋은데 지금도 전술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좀 좁은 공간에서도 마무리까지 잘해주면서 또 이른 시간 골을 통해서 기세를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0분 이내 실점이 무려 7실점이 됩니다. 예. 뉴캐슬전 3골, 맨유전 1골, 리버풀전 2골,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 1골인 건데, 근데 이제 살라한테 15분의 실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15분 이내 실점은 8실점을 최근 5경기에서 허용을 한 거고요. 그 전반전은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1실점을 허용한 겁니다. 경기당 2골 이상을 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하니까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승리를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은 이번 시즌 15분 이내 실점이 14실점으로 당연히 이번 시즌은 최다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가 2011-12 시즌 이제 울버햄튼이 16실점을 허용했던 게 최다고요. 1994-95 시즌 입스위치가 15실점을 허용한 게 두 번째로 많은 거거든요.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초반 실점 기록을 지금 이제 남은 2경기에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일단 토트넘이 그래도 손캐듀를 통해서 역습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24분이었어요. 케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면서 히샬리송은 왜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스루 패스가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고 골키퍼 1대1 상황까지 갔는데 골포스트를 강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깃발이 좀 늦게 들어 올려졌어요. 옵사이드로 좀 보이긴 했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예, 그리고 여기 봐도 확연히 옵사이드죠. 굉장히 예. 많이 앞서 있었죠. 사실 이거는 한 발 이상 훨씬 앞서 있었는데 저는 사실 빌라를 칭찬하고 싶어요. 빌라가 저 하프라인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최종 수비 라인이. 게다가 이 손캐듀의 최대 강점이 이런 옵사이드 트랩을 깨트리는 그 공격 패턴인데 그렇죠. 그걸 상대로 아주 높은 라인을 형성했다. 27분 이제 슈팅 장면이 또 한 번 그런 거였는데 하프라인까지 빌라의 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또 토트넘이 그래도 공략하려고 했거든요. 또 한 번 케인의 로빙 스루 패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뒤로 돌아 들어갈 때 애슐리 형이 또 잘 따라와서 다리를 쭉 뻗으면서 잘 막아냈어요. 다만 근데 이것도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예, 결국에 이제 빌라가 손캐듀어를 잘 컨트롤했다. 그런 예. 가운데 또 실점 위기가 32분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포로가 이제 뺏기면서 시작된 거였죠. 부엔디아가 패스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와킨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수비 2명을 이제 유인한 다음에 컷백을 준 거를 베일리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이제 포스트 골키퍼가 선방해낸 거였죠. 그리고 41분에는 이제 알베르토 모레노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올린 거, 사실 와킨스가 조금만 좀 강하게 좀 제대로 건드렸다면 골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짝 스치면서 옆으로 빗나갔어요. 정말 머리카락을 스쳤죠, 예. 말 그대로. 어찌됐거나 빌라의 공격이 또 전반 막판에 강해졌고요. 또 이제 43분에는 부엔디아가 이제 램지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다가 시도한 왼발 슈팅 이거 날카로웠거든요. 예.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나갔고 이대로 전반전은 끝났어요. 예, 전반전은 토트넘이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 반면 에스턴 빌라는 물론 에스턴 빌라도 슈팅 자체는 적었는데요. 하지만은 그 4회의 슈팅 중에 3회가 빅 찬스였습니다. 예, 즉 사실 이 빅찬스를 잘만 살렸다면 3대 0까지도 전반전에 나올 수도 있었다. 네, 거기다가 점유율에서도 56대 44로 앞섰고요. 코너킥은 6대 0으로 또 코너킥도 토트넘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반면에 빌라는 상당히 많은 코너킥을 얻어낸 데다가 공격 위협도 그래프 놓고 보면은 이건 말 그대로 일방적이었죠. 예,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잠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침투하는 플레이가 나오긴 했지만 역시 오프사이드에 걸렸고 옵사이드가 무려 전반에만 5개가 나왔다. 특히 네. 이제 전반전에 슈팅이 없었던 것은 사실 저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최근 6시즌을 놓고 봤을 때요. 토트넘이 전반전 슈팅이 없었던 게 2020년 맨시티전, 그리고 2021년 팰리스전, 그리고 이번 빌라전 이렇게 3번인 건데요. 그럼 올 시즌 예. 처음이네요. 그냥 맨시티전은 그렇다 손 치는데 팰리스와 에스턴 빌라 상대로도 전반전에 슈팅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예, 그 경기들은. 그리고 이제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왼쪽이 이제 빌라, 오른쪽이 이제 토트넘인 건데요. 빌라는 다 올라와서 플레이들 한 반면에 토트넘은 하프라인 넘어가기조차 힘들었죠.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빌라가 라인을 높여서 옵사이드 트랩으로 잘 제어한 것도 있고 또 전방적이 넘어가서 압박도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고전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평균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은 그나마 이제 손흥민 선수만 하프라인을 넘어가 있고 케인이 걸쳐 있고 나머지는 하프라인 위로도 올라가지 못했다. 말 그대로 갇힌 상태로 두들겨 맞았다는 소리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39.1% 이거 어지간해서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예, 물론 에스턴 빌라가 최근 돌풍의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2경기 그래도 꺾이기도 했었고 토트넘이 또 선수단의 퀄리티를 봤을 때 에스턴 빌라한테 이 정도로 밀릴
팀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번 시즌만 보더라도 후반기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헤드트릭으로 대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빌라가 최근 2경기 패했던 거는 일단 원정패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맨유전은 빌라가 더 잘했었어요. 네. 울버햄튼전은 약간 좀 내용도 안 좋았지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또 한 번 또 에스턴 빌라가 추가골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일찌감치 만들었는데 51분에 또 한 번 부엔디아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포스터가 선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또 토트넘이 행운의 기회가 좀 있었어요.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 상대 실수 유발하면서 가로채가지고 이제 패스를 준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케인이 볼을 끌고 가면서 골키퍼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을 향했던 예, 거였죠. 좀 케인답지 않은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수 교체가 있었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61분에 역시나 뭐 선발 출전했지만 뭔가 임팩트를 보이지 못한 히샬리송을 빼고 쿨루셉스키가 들어왔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는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비수마가 스킵 대신 들어갔고요. 네. 그에 맞춰서 에스턴 빌라는 이제 부엔디아와 베일리를 빼고 듀란과 카마라를 투입하면서 좀 네. 체력을 보강을 했어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있었던 3명의 선수가 바로 이제 히샬리송과 그리고 스킵과 포로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샬리송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 옵사이드 위치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스킵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이제 밀리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큰 문제들을 드러냈었고 그리고 포로는 패스미스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러면서 위기를 조금 자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산에서 돌아온 비수마가 그래도 63분에 손흥민 선수를 딱 보고 스루 패스를 잘 찔러줬고 네.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팅을 한 게 빗나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네. 하지만 이 장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손흥민 네. 선수가 또 이제 뭐 골을 넣었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네. 장면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거였죠. 빌라가 그만큼 옵사이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고 저는 그래도 어쨌건 메이슨 감독이 문제점 있는 것들은 잘 파악하고 그 교체들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5분 같은 경우에는 포로가 또 그나마 좋은 능력이죠. 공격적인 네. 패스를 쿨루셉스키한테 줬고 요 장면 좋았어요. 쿨루셉스키가 네. 치고 들어가서 접어서 수비 제끼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 요 슈팅까지도 정말 잘 찼는데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를 빗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도가 없는 곳이었다 보니까 살짝 빗나갔었죠. 예, 요게 좀 들어갔더라면 또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못 넣은 가운데 72분에 더글라스 루이스의 좀 깜짝 놀랄만한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잘 찬 것도 있지만 포스터 골키퍼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이건 막았어야죠. 약간 조금 정면으로 쏠린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방향을 잘못 읽고서 이쪽으로 갔다가 가느라고 늦었던 것도 있었던 데다가 그럼에도 이거는 쳐냈어야 돼요. 예. 쳐냈어야 되는데 도리어 밀리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이 됐던 거였죠. 이거는 포스터 골키퍼의 실수라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쿨루셉스키가 들어오고 또 비스마까지 들어왔을 때 두 선수가 다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추가골을 내줬기 때문에 예.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또 안 좋았던 포로를 네. 빼고 메이슨 감독이 또 적절한 교체 81분에 단주마를 투입하면서 총공세를 폈고 그리고 총공세의 결과물로 85분에 케인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네. 여기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조금 미숙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빌라 수비의 약간은 리스크한 부분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라인을 높게 올리는 만큼 그만큼 한 번 뚫리면은 바로 이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한 번 이제 뚫렸던 거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빌라가 진짜 경기 마지막까지도 라인을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면서 이제 한번 라인 컨트롤 미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페널티킥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예, 이 장면 보자마자 PK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VAR까지 보고 온필드 리뷰까지 하고 선언을 했고 뭐 케인이니까 잘 성공을 시켰어요. VAR을 본 거는 이것도 되게 아슬아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를 본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VAR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심한테 온사이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필드 리뷰를 보러 간 것 같았습니다. 예, 2대1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 과정도 있었고 시간도 걸렸기 때문에 6분이라는 충분히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네. 그에 맞춰서 또 메이슨 감독도 빠르게 교체를 했어요. 네. 벤 데이비스를 빼고 이반 페리시를 투입하면서 또 한 번 총공세를 폈고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그 서두의 장면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이 진행될 때 저희가 이전에도 배웠던 비슷한 장면이에요. 로메로의 스루 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침투 요게 딱 맞아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1대1 기회를 맞이했고 또 이 슈팅이 이번에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것도 아니고 구석을 날카롭게 찔러서 골이 된 줄 알았고 실제로 일부 실시간 중계 사이트에서는 손흥민 선수 골이라고 떴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역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슬아슬하게 라인에 걸리면서 옵사이드가 판정이 된 거였죠. 예,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폼 자체는 뭐 빠져 들어간다거나 타이밍이라거나 슈팅 기회라거나 뭐 나쁜 편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골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2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요. 저거 아직 그 기대 득점은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밑에가 맞습니다. 예. 에스턴 빌라가 1.8골이고 이제 토트넘이 1.19골. 그러니까 뭐 빌라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 딱 2대1 스코어랑 합당한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슈팅 숫자에서도 8대5로 빌라가 더 앞섰고요.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도 4대2로 빌라가 딱 2배가 더 많았던 거였고 사실 그러니까 토트넘은 페널티킥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협적인 장면들은 전부 다 옵사이드였어요. 예. 예, 뭐 그랬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빌라가 골대도 한번 맞췄고 예, 뭐 빅찬스도 3대2로 앞섰고 점유율은 이제 그 토트넘이 51대 49로 역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좀 무의미한 점유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에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왜냐면 전반전 0이었잖아요. 그렇죠. 토트넘이. 예. 예, 거다 후반 가서 많이 이제 추격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근데 이 기대 득점 그래프 봐도 아시겠지만요. 저기 페널티킥 방 뜬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기대 위협도 후반 와서 많이 쫓아갔으나 무기력했죠. 예, 비수마와 쿠루세프스키가 들어오면서 소폭이나마 경기력이 좀 개선됐지만 네. 역부족이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무의미한 점유율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 이거예요. 빌라 수비 진영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없다시피 했잖아요. 토트넘이 밀려서 뒤키타카한 거예요. 말 그대로 빌라의 압박에 계속 밀려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평균 위치 보더라도 밀린 게 보이는 데다가 이 평균 위치 대체 뭔가요? 예. 1렬종대 해처 모여도 아니고 예,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예, 사실 윙백들 빼고는 가운데 선수들이 다 가운데서 연계가 안 되는 주고받는 플레이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밀리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 깨는 그거밖에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예. 말 그대로. 한 번이라도 깼다면 또 한 골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제 2대1로 패배하면서 저희가 뭐 이 경기 전에 이제 빌라전만 잘 넘기면 거의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은 문제가 없고 또 브라이튼까지 에버튼에 참패를 당하면서 유로파 리그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 유로파 리그가 아니라 컨퍼런스 리그도 불발될 위기가 됐죠. 저는 이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럽 대항전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 패하면서 이제는 뭐 빌라랑 승점 동률인데 골득시 2골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빌라가 남은 경기들 물론 뭐 일정이 빌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리버풀전도 당장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브라이턴하고의 맞대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토트넘도 이런 경기력이라면 다음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다음이 이제 리즈인 건데 리즈가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확 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뉴캐슬전 2대2 무승부였지만 사실 이길 경기였어요. 예, 사실 그 벤포드가 PK를 안 놓쳤다면 좀 더 손쉽게 이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퇴장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래도 비겨냈다. 경기력이 네. 상승세다. 재밌는 소식은 첼시가 노팅엄한테 질 뻔하다가 역전도 했지만 결국엔 비겼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네. 사우스햄튼이 풀럼에 0대2로 패하면서 강등이 확정이 됐고 또 황희찬 선수가 출전한 울버햄튼은 맨유 원정에서 이제 2대0으로 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맨유는 조금 이제 챔피언스리그 안정권이 아닌가. 근데 이제 리버풀의 기회는 아직도 있긴 있죠. 네, 뭐 그렇죠. 맨유하고 뉴캐슬이 만약에 남은 경기에서도 실족한다면 그러면 리버풀은 막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예. 예, 뭐 뉴캐슬이 비긴 게 리버풀한테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맨유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뉴캐슬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반면 이제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 결과로 인해 이제는 산술적으로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산술적은 가능했어요. 물론 뭐 희박하긴 했었지만은 예.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챔피언스리그는 끝났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4위까지 진출을 하고 유로파 리그가 5위, 6위, 그리고 7위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데 지금 현재 순위로는 토트넘이 6위지만 이제 사실 에스턴 빌라와 브라이튼에 추월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잔여 일정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5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지금 경기력이라면 브렌트포드 이기기 쉽지 않고 5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 일제히 열리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리즈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브렌트포드전은 그래도 홈 경기여서 차라리 브렌트포드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리즈전은 리즈가 만약에 저때 강등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동기부여가 없을 테니까 예. 뭐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도리어
저때까지도 잘려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토트넘 원정에서 계속 승리가 없잖아요. 예. 지금 원정에서 승리 거두지 못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유로파 리그는 물론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 원정 가야 되고 마지막에 브라이튼전이기 때문에 네. 뭐 에스턴 빌라도 충분히 남은 두 경기를 못 이길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은 경기가 많긴 해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그 우승 경쟁 그래도 희망을 조금이나마 안고 있는 아스널과 원정 경기 치러야 되고 또 챔스 확정을 아직 못한 뉴캐슬과의 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이 확정된 사우샘튼전이니까 이 경기는 뭐 소홀하겠지만 브라이튼도 뭐 만만치 않은 일정이다 보니 5, 6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가 맨시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빌라여서 저는 도리어 차라리 브라이턴이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남은 일정들을 놓고 예, 보면. 결국에 이제 리버풀의 4위 도전 그리고 토트넘, 브라이튼, 에스턴 빌라의 유로파 리그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 경쟁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에는 매 시즌 유럽 대항전을 참가해 왔는데 이번 시즌 정말 최악의 성적, 최악의 시즌으로 마무리가 될지 손흥민 선수가 남은 또 경기 안에 좀 영웅적인 활약을 하면서 본인의 득점도 추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 새로운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정주행 부탁드립니다.